안녕하세요. 활자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 정벌기의 서문을 통해 이 책이 어떤 목적에서 쓰였는지, 그리고 당시 일본의 역사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조선 정벌기의 본문을 원문과 함께 차례대로 번역하며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1917년에 간행된 일본의 역사서로 임진왜란을 일본인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문의 내용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번역하고 필요한 부분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소개할 내용은 조선 정벌기 본문의 첫 장인데요. 제목은 본조근대 병란입니다. 직역하면 우리나라 근세의 전란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당시 일본을 의미하겠죠. 즉, 저자는 임진왜란을 일본의 근세를 대표하는 중요한 전쟁으로 인식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 정벌기 제1장의 첫 문장부터 원문과 번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정벌기 제1 본조 근대 병란. 예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조정의 정치는 정통이 끊어진 적이 없었으며 어진 신하들의 충성은 마치 소나무 잎이 흩어져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았다. 문과 무가 함께 서 있었고 사해의 물결이 잔잔하였으므로 백성은 시조의 업적을 빛내었다. 이 서문의 첫머리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기보다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찬양하는 전형적인 한문 문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 황실의 정통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변함없이 나라를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문관과 무관이 조화를 이루어 국정을 운영하고 천하가 평화로워 백성들이 시조의 업적을 기리며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묘사합니다. 즉, 이 첫 문단은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본 황실의 정통성과 태평성대를 찬양하는 서문입니다. 이후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을 국가적 대업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로 쓰인 도입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엽에 이르러 후시라카와인의 치세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강기가 크게 문란해졌고 병란이 점차 일어나 보원에는 숭덕원이 찬슈로 옮겨갔으며 평치에는 노부요리와 요시토모가 있었고 원력에는 요시나카와 무네모리가 오랫동안 오키인이 있었고 그 이후 쇼케이 연간에는 호조 일족이 멸망하였으며 이어서 니타와 아시카가가 천하를 다투었다. 앞에서는 일본이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찬양했지만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자는 후시라카와인 시기부터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왕실과 무사 세력의 권력 다툼이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에서 일어난 주요 내란과 정권 교체를 연대순으로 나열하며 수백 년 동안 계속된 혼란기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약 200년에 걸친 일본의 내란과 정권 교체를 몇 줄로 압축하여 서술합니다. 황실의 권위가 흔들리고 무사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는 혼란의 시대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계속된 끝에 새로운 영웅이 등장해 나라를 다시 통일하게 된다는 흐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 섰고 병란이 그칠 일이 없었다. 또 메이토쿠 연간에는 야마나 우지키요가 모반을 일으켰고 오에이 연간에는 오우치 요시히로가 반역하였고 에이쿄 연간에는 가마쿠라의 모치유지가 자해하였으며 가키스 연간에는 아카마스 미스스케가 반역을 꾀하였고 교토쿠 연간에는 하타케야마 마사나가와 슈케와 간의 다툼이 있었고 또한 가마쿠라에서는 나리우지로 인해 우에스기 노리토시가 주살되었으며 간토가 크게 혼란에 빠졌다. 앞에서 저자는 일본의 태평성대를 찬양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평화가 무너지고 혼란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먼저 1336년 황실이 남조와 북조로 갈라지면서 일본은 두 조정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남북조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 내전은 1392년까지 약 56년 동안 이어졌으며 일본 전역은 끊임없는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남북조 시대가 끝난 뒤에도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391년 메이토쿠 연간에는 야마나 가문이 막부의 반기를 든 메이토쿠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서일본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유력 무장이 중앙 권력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불과 몇 년 뒤인 1399년 오우치 요시히로가 일으킨 오에이의 난이 발생합니다. 막부는 반란을 진압했지만 지방 유력 세력과 중앙 권력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어 1439년 에이쿄 연간에는 가마쿠라 구보였던 모치우지가 막부와 대립하다 패배하여 자결하는 에이쿄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간토 지방의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1441년 가키스 연간에는 아카마스 미스스케가 쇼군을 암살한 가키스의 변이 발생합니다. 막부 최고 권력자인 쇼군마저 피살되면서 무로마치 막부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1454년부터는 교토쿠의 난이 시작됩니다. 간토 지방에서는 아시카가 시게우지와 우에스기 가문이 오랫동안 대립하였고 동국은 장기간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하타케야마 가문의 분쟁과 관련 가문 사이의 권력 다툼도 이러한 혼란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일본 각지에서는 유력 무장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며 전쟁을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14세기와 15세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내란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면서 일본이 오랫동안 정치적 혼란과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훗날 전국시대로 이어졌고 결국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간쇼 연간에는 하타케야마 요시나리와 합전이 있었다. 분메이 연간에는 시바 요시토시와 같은 가문의 요시카도가 무에 가문의 가독을 다투었고 오닌 연간에는 야마나 모치토요와 호소카와 가스모토가 이로 인해 교토는 11년 동안 큰 전란에 휩싸였다. 같은 시기에는 우에스기 아키사다와 오기가야스, 우에스기 가문의 전쟁이 벌어졌으며 이어 조쿄 연간에는 사사키, 로카쿠 다카요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메요 연간에는 가와치국 쇼가쿠지 전투가 벌어졌고 도리카이 나가가 전사하였다. 이어 에이쇼 연간에는 호소카와 스미모토와 군이 형제의 전투가 있었고 같은 해 비젠 오카야마의 숭야 전투가 있었으며 호소카와 마사카타가 전사하였다. 다이에이 연간에는 가스라가와 전투가 있었고 교로쿠 연간에는 공방 만쇼, 요시하루 공이 구스키로 물러났고 같은 때 호소카와 하루모토가 상경하였다. 세스국 사리지 전투가 있었으며 호소카와 다카쿠니가 할복하였다. 이어 하루쿠니와 호지카타가 우지스나 등이 이지 미국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각지에서 전란이 잇따라 일어났다. 봉화가 꺼지는 날이 없었고 전쟁의 연기와 먼지가 가라앉는 날 또한 없었다. 누구도 편안한 날을 보낼 수 없었다. 조정의 관리들조차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어려웠으며 온 나라의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군량을 나르는 일을 끝없이 감당해야 했다. 조정의 권위는 쇠퇴하였고 무가의 위세 또한 예전 같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아시카가 다카우지 이후 12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하루의 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혼란은 절정에 이르렀고 각지의 다이묘들은 서로 패권을 다투기 시작하였다. 동쪽에는 이마가와 요시모토와 우에스기 노리마사가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동국에서는 유키 하루토모, 다테 데루무네, 우스노미야 구니스나, 그리고 아시나 모리타카 등이 각지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야마가타 요시미스, 사토미 요시타카, 호조 우지야스, 타케다 신겐, 그리고 사타케 가문의 세력도 각지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또한 사타케 요시시게, 무라카미 요시토키, 오가사와라 나가토키, 기소 요시타카, 그리고 스와 요리시게 등도 각지에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나가오 요시토모, 그 휘하의 오다 일족, 도키 요리노리, 그리고 사이토 도선이 각지에서 세력을 다투고 있었다. 이 무렵 일본에는 나라를 하나로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각 지방에서는 수많은 다이묘들이 군사를 모으고 성을 쌓으며 서로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혼란한 전국 시대를 대표하는 유력 영주들입니다. 기타바타케 도모노리, 사사키 로카쿠 요시자네, 다이도 쇼테이, 교고쿠 다카나리와 그에 가신 아자이 가지오리 등이 모든 다이묘들은 각자의 영지에서 군사력을 키우며 위세를 떨쳤고
서로의 허점을 노리며 끊임없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한편 북극 지방에서는 우에스기 가문과 아사쿠라 요시카게가, 다른 지역에서는 오다와 다케다 등 유력 다이묘들이 각자의 세력을 키우며 서로 천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각지에서는 수많은 다이묘들이 서로 영토를 빼앗으며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동쪽에서는 우에스기와 다케다가, 중부에서는 오다가, 서쪽에서는 시마즈와 오토모가 각자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전국이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국에서는 오토모 요시시게를 비롯하여 류조지 다카노부, 아소 고레유키, 기쿠치 다케스네, 사가라 요시아키, 그리고 백희 가문의 세력 등이 각지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저자는 일본 동쪽부터 서쪽까지 각 지역의 유력 다이묘들을 차례로 열거합니다. 이는 인물 소개가 목적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수많은 세력이 난립하며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 여러 다이묘가 각자의 영토를 지배하던 전국시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서국에서는 오토모 요시시게, 류조지 다카노부, 아소 가문의 대공사 고레유키, 기쿠치 다케스네, 사가라 요시아키, 그리고 백희 가문의 세력 등이 각지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또한 아마고 하루이사, 모리 모토나리, 야마나 도요쿠니, 우키타 나오이에, 우라가미 노리카게, 그리고 아카마스 가문의 세력도 각지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는 새로운 다이묘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기존 세력이 무너지면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났고, 동맹과 배신, 전쟁이 반복되면서 일본은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자는 시코쿠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곳에서도 조속합의 모토치카를 비롯한 여러 다이묘와 무사 가문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동쪽에서 서쪽, 그리고 시코쿠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 하나 전쟁이 없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시코쿠와 기나이 지방에서도 수많은 다이묘들이 서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각 다이묘는 수많은 유력 가신들을 거느리며 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갔습니다. 일본은 거대한 군사 집단들이 서로 맞서는 전국시대의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사키 나가마사와 마스나가 히사이데 등은 군신의 도리를 잇고 서로 맞서며 권력을 다투었다. 여기서 저자는 단순히 다이묘들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군신의 예를 잊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전국시대를 충성과 질서가 무너진 혼란의 시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관점에서 전국시대는 영웅들의 시대가 아니라 도리가 무너지고 서로 반역과 전쟁을 반복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세력은 마치 전국치롱을 능가할 정도였다. 그때 시바 무에이 가문의 원로 가신이었던 오다 빙고 노카미 도시노부의 증손자인 사보로가 등장한다. 노부히데의 손자인 오다 가지 사노스케 노부나가는 뛰어난 용맹과 비범한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옹립하여 쇼군의 자리에 세웠다. 드디어 대망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오와리의 촌뜨기, 오다 노부나가가 역사 전면에 등장합니다. 저자는 노부나가를 용맹과 재능을 겸비한 큰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소개합니다. 그리고 노부나가는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쇼군으로 옹립하면서 정치적 정당성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이제 일본의 역사는 전국의 다이묘들이 서로 다투는 시대에서 오다 노부나가를 중심으로 통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부나가는 쇼군을 교토에 머물게 하고 각지의 다이묘들을 차례로 정벌하여 복속시켰다. 그 결과 기나이를 중심으로 일본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그러나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는 다케다 신겐 등 유력 다이묘들과 손잡고 노부나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곧 노부나가에게 알려지고 말았다. 여기서부터 노부나가와 쇼군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노부나가가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쇼군으로 옹립했지만 점차 실권은 노부나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요시아키는 다케다 신겐을 비롯한 여러 다이묘와 비밀리에 연합하여 노부나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곧 발각되었고 두 사람의 대립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는 교토를 탈출하여 아키국의 모리 가문에 몸을 의탁하였다. 그리고 그가 교토를 떠나자 교토는 다시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나가는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기에 불과 1에서 2년 만에 기나이 일대를 모두 평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책은 지금까지 번역한 내용을 보면 노부나가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히데요시가 등장하면서 노부나가의 뜻을 이어 천하를 완성한 인물이라는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저자는 노부나가 히데요시로 이어지는 흐름을 영웅서사처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자리에 오르거나 정의 대장군에 임명되었더라면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라 할 만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노부나가 공이라는 인물은 대대로 오와리국의 수호인 시바 우효에노스케 가문의 가신이었는데 에이로쿠 원년 봄에 시바 우효에노스케 요시타다는 이마가와 요시모토와 기라 요시에게 상의하여 노부나가를 제거하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무에이치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같은 해 10월에 노부나가는 대군을 이끌고 기요스성을 함락시켰다. 무에이 요시타다는 겨우 목숨만 건져나 가시마로 달아났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편 아시카가 쇼군 시대에는 시바 다카스네가 에치젠과 오와리 두 나라를 다스렸는데 훗날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 후 시바 가문은 그 지위를 대대로 이어받아 요시타다에 이르기까지 오와리의 수호직을 계승하였다. 또한 시바 가문은 아시카가 막부를 떠받치는 핵심 가문으로서 큰 권세를 누렸다. 하지만 시바 가문은 한때 아시카가 막부를 떠받치는 핵심 가문이었지만 순식간에 몰락하여 마침내 가문마저 단절되고 말았다. 그 결과 노부나가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졌으며 처음에는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천하의 정통 군주로 받들었지만 실권은 자신이 장악하였고 결국에는 요시아키를 교토에서 추방하였다. 비록 그는 쇼군의 지위에 올랐지만 하늘의 이치는 지나치게 번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천정 10년 여름에 이 문장은 앞부분에서 노부나가가 막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요시아키를 추방한 이야기를 이어받아 1582년 혼노지의 변으로 노부나가가 몰락하게 되는 서두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아케치 미스히데가 반란을 일으켜 교토에서 노부나가 부자가 할복하였고 천하는 다시 큰 혼란에 빠졌다. 노부나가가 총애하며 키운 가신들은 많았지만 모두가 정세를 관망하며 어느 편이 유리할지를 저울질하고 있었기에 즉시 아케치 미스히데를 토벌하려 나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여기까지 오신 분 정말 존경합니다. 역사서라서 무슨 연간에 무슨 반란이 일어났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목표가 완역본을 만드는 거라 재미가 없더라도 꾹 참고 끝까지 만들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낼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천정 10년, 부하 아케치 미스히데의 반란으로 혼노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노부나가의 죽음과 함께 일본은 다시 혼란에 빠졌고 그의 휘하에는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즉시 미스히데를 토벌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정세를 지켜보며 다음 천하인이 누구인지 저울질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움직인 인물이 서쪽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과연 히데요시는 어떻게 단 13일 만에 군대를 되돌려 일본의 운명을 바꾸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아케치 합전과 히데요시의 극적인 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13일 만에 중국 내외군은 일본 역사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라서 이야기 자체가 꽤 드라마틱합니다. 오히려 저는 조선정벌이 시작되는 4편보다 3편이 재미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히데요시가 단순히 전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군대를 되돌려 미스히데를 격파하고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도와 이동 경로, 날짜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활자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